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통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컨텐츠는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데요. 제가 일일이 전부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이번엔 특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드릴 때 미처 이해가 부족하셨던 구독자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 OS에 보이는 5.78을 P밸류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펙트 사이즈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거 P밸류도 아니고 이펙트 사이즈도 아니고 OS 값입니다. 그래서 통계량이랑 그 미디언 값이랑은 다르죠. 이펙트 사이즈는 P밸류의 한계를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에서 나온 건데요. 자, 다시 P밸류를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논문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의학 논문에서 기무가설을 정하고요. 연가설이죠.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을 정합니다. 뭐 5%, 0.05. 그 다음에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기술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펙트 사이즈를 통해 실제 존재하는 유의성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표본수가 많으면은 P밸류 값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표본수가 수천만 개인 상황을 가정하면 비교하려는 집단 사이의 실제 차이 혹은 연관성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도 오버파워의 문제가 발생해서 P밸류가 0.05보다 작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검정력은 영어로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떨 때 검정력이 높아지냐? 이 사이즈 오브 이펙트, 효과 크기가 클 때나 레벨이 낮거나 표본수가 클수록. 그래서 방금 본 거는 여기 표본수가 클수록이고 효과 크기가 클 때는 이제 뒤에 공부를 하면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 크기랑 비교하려는 집단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효과 크기가 크다면은 차이가 크겠죠. 그러면은 통계적 유의미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이제 P값으로 돌아와서요. 관찰된 현상이 기존에 알려진 확률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로 희귀하게 발생하는가, 우연히 발생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이즈 오브 이펙트, 이펙트 사이즈, 즉 효과 크기는 실제 관찰된 데이터에서 이제 서로 비교된 집단 사이에 이 차이를 직접적으로 기술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P밸류의 한계, 이거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될 텐데요. 여기 10, 그 다음에 5 기준으로 각각 연구자들은 유의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한 분은 10이고요. 한 분은 5예요. 그런데 이게 8에서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연구자는 완전 정반대 연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P값을 사용하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논란을 좀 줄이려고 실제 차이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효과 크기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지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게 이제 D인데요. 민 값입니다. 민 값을 뺀 다음에 이 표준표처럼 나눠주면은 이펙트 사이즈가 되게 됩니다. 보면은 스몰이 0.2, 미디엄이 0.5, 라지가 0.8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 OS로 돌아와서 이 5.78이면은 지금 여기 0.8이만 해도 라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5.78이면 매우 높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높게 되는 겁니다. 좀 뭔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여기 VS하고 5.13은 그럼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5.78, 5.13 이거는 그 이펙트 사이즈랑 전혀 관계없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미디언 값입니다. 몇 달이냐, 몇 달 살았느냐 내려가서 보면요. OS 값은 5.78개월, 5.13개월, 투약군이 5.78개월 살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약군이 5.13개월 살았다는 겁니다. 미디안 값이고요. 몇 달 살았느냐.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둘 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미달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임팩트 사이즈라는 것은 민값입니다. 미디안 값도 아니고 이게 민값을 서로 뺀 다음에 표준표처로 해줬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이펙트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P밸류는 여기 보이는 P 뭐 0.0001보다 작다 이렇게 있는 게 P 값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효과 크기란 무엇인가 정의를 보면은 여기 시그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더라이즈드라고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 디퍼런스죠. 민 디퍼런스 스터디 그룹 간의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디퍼런스니까 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집단 간의 차이, 관계 이거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지표 이거 나눠줬기 때문에 시그마로 그래서 효과 크기가 0일 수 있습니다. 왜 어떨 때 나올까요? 이 민값들이 비슷할 때 거의 0에 가깝게 나오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예시들이 있는데 효과 크기 쉬운 예시 보면은 남녀 성별 비율이 50대 50, 53대 47, IQ 100이면은 어떤 집단에서는 평균이 105. 이럴 때 효과 크기는 5 IQ 유닛. 그리고 앞에 남녀 비율 53대 47은 3%. 딱 보면 이제 실제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측정 단위에 영향 안 받도록 이 시그마로 나눠주는 겁니다. 표준 편차로 나눠줘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펙트 사이즈 인덱스라고도 부르고 스탠더라이즈 이펙트 사이즈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펙트 사이즈, 효과 크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이 D 있죠? 요 D가 좀 유명한 거죠. 이게 코엔스 D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는 두 집단의 표준 편차를 고려합니다. 그다음에 글래스 이 사람 거는 또 다르다고 하고. 자, 어쨌든 핵심 개념은 두 집단 간의 실제 차이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p-value 값의 한계점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뭐 서로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의미는 뭐냐? 0은 비교하는 집단 사이 평균이 동일하다. 민 값이었잖아요. 물론 중간에 생각나서 얘는 미디언 값입니다. 그래서 코엔이 자신의 저서에 썼죠. 그래서 코엔스 D 여가 있었는데 스몰, 미디언, 라지로 구분해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시가 있는데 이펙트 사이즈가 만약 1.96이 된다면요. 실험군의 평균은 대조군의 분포에서 상위 5%에 해당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효과 크기의 장점은 무엇일까?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는데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값을 사용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유의 수준, 그러니까 유의하냐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효과 크기를 사용하면은 이게 수치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 크기와 달리 P값은 표본수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효과 크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P밸류는 표본수가 많아지면은 이게 0.05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효과 크기는 그거랑 관계가 없다. 그래서 표본수가 적은 경우에 검정력이 떨어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은 P값은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판단만을 제공하고 표본수에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자, 이에 비해 효과 크기는 실제 차이를 파악하여 수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그 이펙트 사이즈는 이 P밸류랑 관련이 있는 거지 이 OS 값이랑 그러니까 몇 달 살았느냐랑은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숫자도 이렇게 VS로 나오지 않고 하나가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무가설, 대립가설인데요. 여기 귀무가설은 H0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대립가설은 HA라고 써져 있습니다. 귀무가설은 H-널이라고 읽고요. 대립가설은 H-얼터너티브라고 합니다. 대안가설이죠. 대안적인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H0를 뮤는 180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가설을 검증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1형, 2형, 3형 이렇게 있는데요. 1형은 이제 뮤는 18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2형은 작다, 3형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형은 양측 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wo-side test라고 되어 있죠. two-tailed test라고 되어 있고 양쪽에 이제 꼬리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의 수준도 알파인데 이거를 양극단으로 끝에 있으니까 면적이 2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2형이랑 3형은 한쪽만 보는 거니까 그냥 알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 있는 것은 단측 검정이라고 하는데요. one-sided test죠. 그리고 이걸 이제 굳이 나누면은 좌측 검정, 2형은 좌측 검정 lower tail test라고 하고요. 우측 검정은 upper tailed test라고 합니다. 그래서 뮤가 180보다 클 거다. 그러니까 우측 검정이죠. 그 다음에 이건 작을 거다 하니까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좌측 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각 영역은 rejection region이라고 합니다. rejection은 이제 거절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region은 영역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연구자들은, 과학자들은 이 기각 영역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를 기약하냐? 이 영가설, 기묘가설을 기각을 해야지 내가 생각했던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설 검정은 5개인데요. 유의수준을 결정하고 기무가설, 대립가설 설정합니다. 여기 아까 설정하는 것을 봤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설정하고 기각력 설정하고 검정 통계량 계산하고 통계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은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론 통계라는 것은 내가 이제 샘플링한 표본을 가지고서 이 전체 모집단 특성을 추론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신뢰성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빅데이터라서 데이터가 엄청 많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전체를 표본위로 하고
내가 수집하지 못한, 나한테 내 손에 없는 그 데이터들을 다 모은 것들을 현실 세계 전체의 데이터나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강력, 그 보여주면 양측 검정은 여기 양쪽 꼬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단측, 좌측 검정은 여기 꼬리, 우측 검정은 여기 꼬리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